1894년 4월 바다를 건너 조선의 항구로 들어선 한 척의 배 위에는 끔찍한 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는데 이 시신은 목과 팔, 다리가 절단되어 8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시신을 양화진에 전시했고 사람들은 조각난 시신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시신의 주인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그는 역대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명석하고 가장 강렬한 꿈을 꾸었으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엘리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비극적인 엘리트 김옥균의 30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에 조선 근대화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국제적인 배신의 모든 비극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조선 최고의 수재였던 김옥균은 왜 반역의 길을 택했고 그의 3일 천하는 왜 그토록 처참하게 막을 내렸으며 국가는 왜 그의 죽음 이후에도 시신을 욕보여야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계를 1884년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옥균이 태어난 1851년은 이미 조선이라는 배가 거대한 폭풍 속에 진입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서양 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옥균은 20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고 그 총명함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급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조선의 모습은 낡고 병든 체제, 그리고 서구 문명에 맞설 힘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는 일본의 모습은 김옥균에게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박영효, 홍영식 등 젊고 의욕적인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개화파였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등에 업고 보수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민씨 척족 세력에 맞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민씨 세력의 견제와 양반들의 기득권 때문에 개혁은 매번 좌초되었고 재정은 고갈되었습니다. 김옥균은 깨달았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이 낡은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에게 남은 길은 혁명이었습니다. 즉 갑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는 갑신정변을 일으켜 낡은 세력을 하루아침에 제거하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에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자금과 무력. 김옥균은 이 두 가지를 일본에게서 빌리려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미래에 투자할 만큼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기에 김옥균은 군사력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일본 공사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일본군의 지원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김옥균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조선의 독립적인 근대화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순진함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모든 계획은 우정국 낙성식이라는 화려한 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화파는 이 잔치에 민씨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미리 매복해 있던 급진파 세력이 불을 지르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혼란을 틈타 김옥균과 동지들은 고종을 경우궁으로 모셨고 다음날 새벽에는 고종을 더 안전한 장소라며 경운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밤 김옥균은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수구파의 핵심 인물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며 3일 천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단 이틀 만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신분제도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내각 중심 정치, 그리고 특히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제도를 폐지하여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선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김옥균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조선 근대화의 기틀을 빠르게 다지려 했습니다. 그들의 개혁 의지는 뜨거웠고 그들의 이상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혁명가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준비하는 동안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민씨 세력은 이미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던 인물이 바로 훗날
중국 근대사의 거물이 되는 위안스카이, 즉 원세계였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경운궁을 포위했습니다. 김옥균이 약속받았던 일본군의 지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처음에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청나라 군대의 규모와 위세에 주저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기보다는 청나라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본군은 총을 쏘기는커녕 청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고종을 버리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김옥균은 그 순간 자신이 의지했던 동맹이 얼마나 냉혹하고 배신적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개화파의 동지들은 청군과의 교전에서 쓰러졌고 고종은 청나라 군대의 비호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3일 천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옥균과 박영현은 청나라 군대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하는 절박한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상이 피와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조선 조정은 개화파에게 극도의 복수를 단행했습니다. 잡힌 개화파 동지들은 모두 참수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김옥균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김옥균은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그를 환영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암살의 위협 속에 중국과 일본을 떠돌았고 결국 자신과 개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94년 상하이, 그는 조선 조정이 보낸 암살자 홍종우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김옥균의 시신은 조선으로 돌아와 능지처 참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이 잔혹한 처형을 통해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대중에게 공포로 각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김옥균의 비극은 그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운명이 국제정세에 달려있음을 알았지만 그 국제정세의 냉혹함과 일본의 기회주의적 배신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김옥균을 평가할 때 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꿈꾼 혁명가이자 애국자였지만 동시에 외세의 힘을 빌려 정변을 일으킨 위험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꿈꿨던 근대적인 국가 건설의 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피해 대가가 헛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옥균과 갑신정변의 희생은 이후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강력한 교훈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3일간의 뜨거운 열망과 10년간의 처절한 망명,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낡은 시대를 부수려 했던 한 비운의 엘리트가 우리에게 남긴 너무나 아픈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